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저는 부산이고요. 어제 멤버십 분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스타벅스에서 티타임을 가졌거든요.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오셨는데 대화의 한 70% 정도는 AI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AI가 실제로 업무에서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소비자단 그러니까 LMN 쪽을 통해서 뭐 챗GPT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상당히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B2B 단에서의 그런 AI의 그 아웃풋이거든요. AI 퍼포먼스.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규모가 7천 명, 만 몇천 명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연일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AI예요. AI. AI가 자동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이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빅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적 연봉이 뭐 2억, 3억 이 정도 하거든요. 뭐 3억 정도라고 치면은 7천 명, 만 명씩만 이렇게 내쫓는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대략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게 잘라내게 되면 한 7천 명, 만 명씩 잘라내게 되면 거의 이제 기업들 단에서는 뭐 조 단위, 연간 조 단위 정도의 그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뭐 챗GPT가 지금 구독료를 통해서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6천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 구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라는 얘기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기업 단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 사티아 나델라라든가 그뭐 주커버그라든가 뭐 스럽 피차이 이런 쪽에서 한 얘기가 이미 뭐 코딩 업무의 10%에서 20% 정도는 AI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업들은 이 AI 단에서 이 AI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이거는 기업들의 그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왜 빅테크들이 전에도 없던 100조, 200조 가까운 그런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AI 인프라에 투자를 할까? 그 답이 자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이 아웃풋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본 건 그거였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이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돈을 막 몇십 조씩 몇백 조씩 이렇게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우버예요. 우버는 전체 비용 기업의 전체 비용 중에서 70%가 그 드라이버들 운전하고 나서 이제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70%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이제 가시화되고 이게 이제 런칭이 되게 되면 이 우버 드라이버들이 필요 없고 모든 차들이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비용은 자동차 뭐 관리비라든가 유류비, 뭐 전기 충전비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버의 주가는 10배는 더 가지 않을까. 비용이 70% 날아간다는 거는 이 영업이익이 또 70%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폭발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로보택시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은 지금 특정한 이슈 때문에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싸움 때문에 거기 이제 집중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외부적인 뭔가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뭐 관세 전쟁이 있든 뭘 하더라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AI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또 다시 제가 생각한 거는 안전자산은 빅테크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주식들이 뭐 3, 40%씩 올라온 것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차익 실현을 막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데 지금은 홀드를 쭉 하시고 존버하시고 놔두면 오른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그 경로에 있잖아요. 이제 파월이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파월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바이든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뭐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고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그 BBB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이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M2는 넘치고 있고 또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봉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을 할 수 없죠. 미국도 힘들 거고 중국도 힘든 거고 다른 나라도 다 힘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전화 통화했잖아요.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월요일 6월 9일 날 제 생일입니다. 이때 또 그 런던에 가서 미중 이제 실무팀들 베센트 포함해서 이쪽 이제 또 만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윗단에서 이제 탑단방 치고 이제 가는 거죠. 윗단에서 뭔가 얘기를 했고 히토리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생일 벌스데이 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1.25% 정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물론 이제 고용 지표도 잘 나온 부분도 있고 또 그쵸 또 실업률도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아요. 지금 4월달 5월달치가 나왔는데 간세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2달이 된 상황에서의 그 실업률 발표인데 그렇게 고용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런 것도 보면은 괜찮은 거고 물가도 뭐 2.4%, 2.3%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계속해서 3% 가까이 이제 하고 있던 나라고 2, 3% 정도.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국 내에 있는 그 불법 이민자들 내쫓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거는 실업률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뜻이거든요. 트럼프도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비용도 늘게 될 것이고 이거 아는데 중요한 거는 실업률을 낮추는 거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물불 안 가리는 이 트럼프는 그 전략을 밀고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역시 트럼프는 대중영합주의적인 진짜 포퓰리즘의 저 화신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조업을 이제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뭐 미국의 나라가 공장에서 일해도 돈은 제대로 받으니까 임금이 비싼 나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고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나고 GDP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표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풀 패키지예요. 공장이 미국으로만 돌아와도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좋아진 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가 70%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수출, 무역이라든가 뭐 제조업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1분기 GDP가 마이너스 되게 많이 났잖아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거는 이제 무역 때문에 이러한 일이잖아요. 금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뭐 중국부터 수입하고 이러면서 무역이 좀 그 수입이 좀 늘어나서 무역 적자가 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GDP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비중에서의 무역 비중은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든 수출이든 제조업이든 다 중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도 늘어나고 연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비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고 소비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조업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SM 지수가 고용 지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뭐 가끔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중요합니다. PMI도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가 됐잖아요. 시총 1위가 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뷰를 좀 바꿔왔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내년까지도 랠리가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시총 1위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기가 이 랭킹 2위잖아요. 시총 2위인데 여기가 이제 다시 엔비디아를 앞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좀 더 추진력 있는 뭔가 고성장 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픈 AI의 뭐 대주주긴 하지만 여기 오픈 AI 자체에서 뭔가 엄청난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오픈 AI는 시총 300조 정도, 뭐 3, 400조 정도 이제 평가가 되는데 삼성전자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익은 6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 단위의 뭔가가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서포트가 안 되면은 아니면 MS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파속지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돈을 너무 잘 벌고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시총 길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물론 업앤다운 있겠죠. 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시장이 다 흔들리니까 엔비디아가 바로 이제 80불대까지 떨어진 거 보시면 이게 주가라는 건 꼭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과 그 영향 없이 이제 그때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런 걸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위험한 거고, 그럴 때마다 멘탈이 털려가지고 팔면 안 되고 기업 실적에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할 줄 모르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토막이 될 수도 있고 또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진짜 위험한 거다. 80불에서 140불이면 뭐 거의 뭐 반토막이 되겠죠. 140불에서 80불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근래 들어서 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얘는 변동성이 엄청나요. 변동성은 은의 변동성은 거의 천연가스랑 맞먹거든요. 천연가스랑 이가 그 탑티어인데 변동성 볼 때는 은 가격이. 근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수익률만 보면 엄청나네라고 하겠지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은 투자는 한번 잘못 상투 잡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 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뭐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데미지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자재, 커머디티는 개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 원유도 투자한다, 뭐 원유도 여러분들 레버리지 섞어서 투자하시잖아요. 그건 진짜 아닌 거거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커머디티는 진짜 심사숙고 하시고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지만, 또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 할 줄 모르는 분야들만 다 빼가지고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해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괜히 모르는 데 들어갔다가 나락으로 가고 그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예. 저도 23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만나봤지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만, 진짜 원자재들은 아비규환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환율 얘기를 한 2번 동안 못 했는데, 어제도 사실은 환율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AI 이야기, 그 다음에 환율 이야기 있었는데, 환율이 정말 1480원에서 기세등등하게 가면서 1500원대까지 날아가고 있었는데, 한 방에 내렸죠. 한 방. 아니, 두 방 내렸죠. 첫 번째로는 뭐 대만 생보사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확실하게 증거가 없어요. 뭐 예전에 작년에 엔케리 때문에 시장이 8월달에 망가졌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엔케리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환율이라는 게 달러원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 달러가 뭐 110, 지수가 110까지 갔었죠. 갔다가 지금 99까지 내려왔고 지금 한 100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10% 정도 빠졌는데, 달러라는 자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정도만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다른 그런 그 통화로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로가도 엄청나게 많이 튀었고, 전 세계 거래량의 뭐 55% 정도가 달러고 25% 정도가 저 유로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선진국 통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머징들이 많이 올라긴 올랐어요. 뭐 대만 TW도 대만 달러도 많이 올랐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여행 갈까 싶어가지고 태국도 바트화 왔는데, 바트화가 40일입니다. 40일. 바트화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눈이 핑 돌아가는 정도의 그거죠. 40일. 어마어마합니다. 와, 어마어마하고, 주로 30일에서 뭐 33에서 뭐 36, 7 정도 움직이는, 37 정도 올라가면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려 40일이에요. 전 40일을 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통화 정책, 그 이머징 통화들이 자체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도 외화가 들어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의격수지든 경상수지든 이렇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환율이 절상이 됐고, 그에 비해서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왔던 일본 엔화는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본의 나라 자체가 지금 한 4년 연속으로, 4년인가 5년인가 잘 기억나는데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이 엄청난 랠리에 있어서 통화가 좀 정체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엔원 환율로 보게 되면 지금 930원대까지 떨었어요. 100엔당. 그러니까 제가 960원에서 50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이번에 엑스포 보고 왔는데 갑자기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약화가 된 거죠. 약세가. 참고로 얘기하게 되면은 엔케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진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엔케리가 전 세계 증시를 막 망가뜨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최근 한 20년 동안 엔케리 자금 자체가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뭐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은 그래도 한 2배 이상은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08년 그 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영향력이라는 건 예전 같지 않아요. 엔화의 영향은 그냥 시장에 조금 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되는데, 뭐 NKD 자금이 뭐 4조 달러, 7조 달러 아니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다 빠져나오면 엄청난 뭔가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짜 30년 전 얘기입니다. 90년대 중반 그 NKD 지금 와타나베 부인들의 NKD가 이제 돌아올 때, 그때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고, 얘네가 정말 많이 풀려있던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동남아든가 한국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백하면서 일본으로 백하면서 이제 문제 일으켰던 건데, 그 사이에 그 동남아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그 외환이라든가 그런 상황 자체가 괜찮고, 무역 수지라든가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많아졌고, 우리나라 뭐 일본 자금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자금도 별로 안 들어와 있고, 미국 자금들도 거의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지, 채권도 안 사요. 우리나라 채권 대부분은 이제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가 시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앞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달러원 환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1차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볼 때 3%대에서 4.5%대까지 튀면서 주식시장도 흔들렸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경기를 일으켰던 걸 여러분들이 4월 중순이었는데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관세 유예를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그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은 그 롤오버를 안 시키 만기 상환을 해서 이제 연장을 안 하면서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미 국채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추세가 지속이 되면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3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미 국채를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뭐 바로 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2번이나 그 중국 날아가서 채권 좀 사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안 듣잖아요. 이거는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무역 그 협상, 미중 무역 전쟁 협상 카드로, 관세 전쟁의 협상 카드로 채권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콩이라든가 뭐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그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 이 정도 수준. 1차 무역 전쟁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게 될 것이지, 뭐 구조적으로 뭐 약간 그 미국에다가 돈을 뭐 투자하거나 이렇게 발을 담그는 그런 책 잡힐 만한 그런 것들, 만약 미국이 밴 해버리거나 뭐 다 블록시켜버리면은 다 묶여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스타일상 보면은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이끌어내게 되면 그거를 치적으로 삼는 게 그게 더 목적이지, 진짜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콩 수출을 어느 정도 했다, 항공기 어느 정도 팔았다, 뭐 소고기 어느 정도 팔았다, 천연가스 어느 정도 팔았다, 뭐 이런 정도만 돼도 오케이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도 남는 장사예요. 트럼프를 볼 때 남는 장사. 뭐 한 서너 달 동안 그 주식시장은 망가지고 채권시장도 불안하게 했었지만, 결국에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게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고, 다 지난 일처럼 되게 될 것 같고, 사람들도 잊어버리잖아요. 또 이번에 주식으로 많이 털린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또 도는 분들도 많은 거고, 부자들은 이번 무역 전쟁에서 대부분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현금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빠질 때 결국에는 들어와서 지금의 그 수익을 향유하고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친 사람들은 개미들, 100% 주식 갖고 있었다가 버블 때 못 팔고 3, 4월, 2월, 3월, 1월, 2월, 3월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못 판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원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뒤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미 국채를 판 돈을 통해서 주변국들 그리고 유로채들 이런 것들을 사고 또 금도 사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자산들을 이제 분산하면서 이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생보사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대만 생보사들보다 중국의 이 그 중국 당국이 굴리고 있는 자금들이 훨씬 큽니다. 예.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경제 규모도 이제 작은 나라고, 인구 3천만의 작은 나라, 뭐 작은 나라지만 강소국이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조금 더 많고 뭐 이런 나라인데, 그 중국의 담화로는 머릿수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움직이는 게 대만 이만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무역 시장이라든가 뭐 상품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3천 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5천 간다, 6천 간다, 만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어쨌든 서학 개미들이 미국에서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는 뭐 이미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 생각돼요. 특히 5월 달에 순 유출됐죠. 미국으로부터 이제 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한국 주식 사더라고요.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가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코스피 기준 때 PBR 3천이 PBR 1이에요, 1. PBR 1이 3천인데, 그동안 2,400까지 더, 200까지 더, 막 이렇게 됐었죠. 완전히 그냥 장부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정도의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거버넌스 문제가 이제 해결이 좀 되면은 이게 일본처럼 일본이 한 2배 이상 갔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고, 저번에 어젠가 이틀 전인가 1조 2천 샀잖아요. 어마어마한 산 거거든요. 그중에 삼성전자 안 사고요. 헤닉스 이런 걸 사긴 하지만 약간 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될 만한 기업들, 당연한 거긴 하지만 될 만한 기업들 이렇게 바스켓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1480원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중국 그리고 서학 개미들, 외국인들, 외국인들이라면 중국 말고 외국인들, 이런 쪽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상법 개정은 당연히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개정이 되는데 얼마큼 구속력이 있고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퍼라든가 PBR이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상장 폐지까지 시킬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려고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자체도 그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을 거부했죠. 유승민 대통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초유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얼마나 이걸 따라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벌들이 이제 버릇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게 주주 보기를 진짜 우습게 하고, 주주 환원 가치 이런 쪽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뭐 독재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뭐 강력하게 불도저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재자가 아니고 뭐 불도저 막 이런 게 했었잖아요. 건설사 출신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국정운영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장하신 분은 진짜 음지에서, 제가 하나 35년 동안 팬인데 하나 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고 계속해서 진짜 애증이죠, 애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우승도 해보고, 코스피 투자자들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라가 잘 돼야 저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감정, 뭐 그런 걸 떠나서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성공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한 3, 4일 정도 더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중국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에 한 2주나 3주 정도 머물면서, 상해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심천, 광주, 홍콩까지 이렇게 쭉 난징도 쪽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남순 강화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주에서 3주, 2주는 좀 부족할 것 같고 3주 정도. 그래서 또 한국을 비워야 될 것 같고, 거의 요즘 들어서 서울 집에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5월 달에도 딱 열흘 있었고, 열흘은 한 달 중에 열흘은 저 부산에 있었고, 여기 부산에 있었고, 열흘은 저기 어디죠? 일본 갔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달도 집에 있는 날이 한 열흘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서는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는데,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제 독서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카톡이 제 옛날 기억으로 볼 때는 느렸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VPN을 써도 속도가 엄청나게 느릴 것 같고, 영상 하나당 파일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몇 기가 정도, 3, 4기가는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 올리기는 진짜 힘들 것 같다. 한 3주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한국 떠나기 전에 또 인사드릴 일이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